여러 가지로 이렇게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의 첫사랑은 누구예요? 엄마라 그랬죠. 아들도 엄마고 딸도 엄마고 지금 내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엄마다 그랬는데 어떤 아들이나 딸은 엄마에게서 너무 받은 게 없으면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더 이렇게 이상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심리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트릭을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 이 속에서 이런 세팅 속에서 우리는 큰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소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의 소인, 아빠의 소인, 그리고 내가 몇째로 태어났는지, 딸로 태어났는지, 아들로 태어났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정신분열증 가족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 발견한 개념 중에 하나가 그 이중구속이란 개념입니다. 이중구속. 그래서 이제 더블 마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중구속이란 게 뭔가 정신분열증 가족을 연구해 봤더니 그 어머니가 어떤 특성을 보이냐면 어머니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해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제 아이가 너무 좋아서 엄마한테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너는 이렇게 나한테 가까이 오냐 이렇게 밀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중적인 메시지를 끊임없이 할 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엄마를 어떻게도 만족시키지 못할 때 그런 메시지를 이중구속이라고 하는데 정신분열증 환자가 어디서 많이 나오나 봤더니 엄마가 특히 엄마가 저런 이중구속 메시지를 많이 할 때 아이들이 정신분열증을 일으킨다라고 봤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러나 점점 더 연구를 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거는 선형적 사고방식이에요. 선형적 사고방식. 뭐냐면 엄마가 이러니까 아이가 이렇고 아이가 이러니까 뭐가 이렇고 이렇게 하나의 인과로만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 시스템으로 보니까 저렇게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전에는 초기에는 이중구속을 쓰는 사람은 정신분열증을 일으키는 어머니라고 아예 그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스템적으로 볼 적에는 저럴 수밖에 없는 복합적인 상호작용이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조금 더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쭉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죄책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특히 어머니들은요. 너무나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잘못 키웠구나. 헛 키웠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걸 느낄 때라도 저는 안 늦다고 보고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그때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아이 메시지로 할 때 저는 굉장히 효과가 있고 치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 가족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가족뿐 아니고 인류의 모든 가족이 가부장적 가족입니다. 인류의 모든 가족이. 그러니까 이제 인류학에서는 초기에 모계 사회가 있다가 나중에 남성 중심으로 가부장적 가족으로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모계 사회가 있었는지 의문이다라는 또 연구도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성 입장에서 보면 왜 메인 이 스트림을 남성이 잡았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딱 한 가지예요. 1대1로 맞붙었을 때 우리가 힘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주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뒤집어 보면 그 일부일처제 그 전에 초기에는 예를 들어 동물 속에 살 때 가족이 따로 없고 아내나 남편이 따로 구분이 없을 적에는 뭐 혼교라 그럽니까? 뭐 이렇게 막 자폰 같은 게 이루어졌을 때 그 모계 사회 근거는 그거 같습니다. 아기를 가진 사람은 엄마 입장에서는 그건 100% 내 아기입니다. 누구랑 관계를 했든 100% 내 아기죠. 근데 남성 입장에서는 이 아기가 내 아기인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성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모계 사회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든 그 일부일처제가 그 자리 잡게 된 것을 보면 엥겔스는 뭐 국가, 사유재산, 가족의 기원 그런 데서 보면
재산이, 잉여 재산이 생겨났을 때 이것을 남성들은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근데 내 자식이 확신이 없으면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아내를 확보해서 내 자식을 낳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일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재산을 꼭 내 아이에게만 줘야 되는 거고,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이 처가 이게 24시간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여성도 두 발 달린 짐승인데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정조관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컨트롤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남성들에게는 이런 불안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제 신혼 부부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장인, 장모, 시부모님 가잖아요. 그래서 막 축하하는데 다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기가 아빠 닮았다. 아기가 너무너무 아빠 닮았다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의식적 불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이제 뭐 제가 재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한국 가족은 한국 사회 자체가 정말 압축 성장, 압축 근대화의 여파로 가족제도 자체도 너무나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그런 이상적인 우리의 어떤 핵가족, 그런 모습은 지금 극히 일부분이고, 서로 그렇다 할지라도 단독 가구를 이루어서 사는 지금 이 비율이 거진 6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올라갔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안 하는 확률도 높고요. 그래서 지금은 비혼이라 그러죠. 미혼도 아니고 비혼인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독신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결혼이 감소하고 있고,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혼이 증가하면 재혼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재미난 거는 이혼했을 때 다시 그 배우자와 다시 합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혼해서 살면 편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님이 판명되니까 전 배우자만한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도로 다시 합쳐서 결혼을 해서 또 사는데 보니까 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파트너와 이렇게 이혼, 재혼을 번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재혼율이 높아지는데, 재혼은요 초혼과 달리 불신에서 시작합니다. 불신에서. 예. 제가 제 친구 중에 이혼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이혼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시집살이가 심했고, 근데 시집살이 때문에 이혼한 건 아니고, 이제 부부가 외국에 서로 떨어져 있다가 그게 너무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혼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혼자 남게 되니까 아이는 뭐 독립해서 이제 뭐 어디 가 있고, 내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누구의 부인이다, 누구의 엄마다라는 것이 우리를 설명해주는 정체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이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추석이 되고 설이 되니까 그 지긋지긋했던 시어머니가 뭐 애미야 어쩌고 하는 말도 그리워지고, 그 시집 식구들이 뭐 큰엄마 작은엄마 그 말도 전부 그리워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혼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재혼을. 근데 이제 그 결혼 뭐죠? 정보회사인가? 무슨 결혼 회사 있죠? 그 회사 뭐 듀오인지 그런데 직원분을 만나서 이제 한번 물어봤답니다. 그때 이제 제 친구가 50쯤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만저만한데 나는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맞을 수 있는지 한번 좀 의견을 달라. 그랬더니요, 당신은 65세나 70세인 사람을 맞이하는 게 맞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거는 우리 늙은 생각은 안 하고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이제 이런 분들은 돈도 많고 자리도 잡았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저 젊고 예쁜 와이프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정말 외모가 평준화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미남 미녀라 그랬죠, 제가.
아무리 못생긴 젊은 사람도 아무리 잘생긴 노인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외모를 찾아서, 젊음과 외모를 찾아서, 그래서 이제 그만뒀죠. 그만뒀어요. 예. 재혼은 더 이혼율이 높습니다. 재혼은.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결혼할 때는 내가 직장 생활에서 번 돈, 뭐 친정에서 받은 거 전부 합쳐서 우리가 같은 하나의 계좌로 그 공동 경제 운영을 했다면, 이혼해서 이제 위자료로 뭐 아파트도 받고 예금도 받았잖아요. 재혼하면 그 사람하고 쉐어 하나 못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그거를 나누냐. 그러니까 재혼은 처음부터 불신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거나 없거나 굉장히 갈등이 심해요. 그러니까 전처 소생에 뭐 누가 있다거나 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제 재혼도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각자 이렇게 이혼, 여기 남편 있고 여기 아내 있는데 각자 이혼하고 자식이 여기 있는데 또 결혼해서 또 아기를 낳죠. 저러면 복잡성이 몇 배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재혼할 거면은 아기를 안 낳으면 좀 나아요. 내가 이렇게 가더라도.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이 복잡하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가족. 오늘날은 국제결혼이 옛날처럼 무슨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한국 남성이 동남아 여성들이나 조선족 여성들하고 결혼하는 율이 높고 이혼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특히 지방에는요, 엄마들이 한국말을 못하니까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어 교육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돼야 된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그 국제 결혼이 무슨 충청도 어느 지역인가 이 남쪽에 많이 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본 결과 통일교 있죠. 통일교는 그 본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사람과 일본 사람과 해서 이렇게 집단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국제 결혼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손가족은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둘 중에 한 명이 맡는 게 아니라 자기 친정 부모나 시부모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는 이 초등학교가 인원이 점점 준다면서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반에서 뭐 5등을 한대요, 자기 아이가. 그래서 공부 굉장히 잘하네요. 저는 우리 때 생각하고, 요새는 뭐 한 25명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거기서 5등이면 이게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이제 시대가 왔는데, 지방은 요새도 오히려 는다 그럽니다. 그게 이제 조손 가족의 경우 아이들이 거기 맡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왜냐하면 이 할머니들은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무식하고 아이들을 내가 제대로 서포트를 못 해주는 거 아닌가, 혹은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떡하나, 아들도 소식 없고 며느리도 소식 없고 돈 벌러 가서 소식 없는데, 이런 어떤 불안이 굉장히 크죠. 동성애 가족, 기러기 가족, 별거 가족. 이제 아예 나는 이 아파트 살고 또 뭐 아내는 저쪽 아파트 살고, 이런 별거를 우리가 별거라고 하는데, 같은 집에서 별거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집에서 이제 완전히 별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로 볼 때는 그냥 부부지만 완전히 따로 사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입양가족. 제가 입양가족을 한 가정 알아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저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도 입양을 못 합니다. 저는 제 주제를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들은 입양을 하셨는데 결혼 전부터 약속을 했답니다. 우리가 아이 둘은 우리가 낳고 2명은 입양을 하자. 그래서 이제 입양을 했어요. 근데 입양 가정의 경우도 갈등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예 초기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몇 개월 된 아기를 입양하면 이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안정되게 클 수가 있는데, 큰 아이들, 예를 들면 뭐 7살, 8살, 14살 이런 아이들을 입양하면 얘가 이제 굉장히 상처받은 아이일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의 경우는 큰 아이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런데도
몇 년 후에 그분들을 다시 만났을 때 굉장히 아이가 이렇게 얼굴이 부드러워져 있고 그런 모습을 보고 그분들이 저는 보통 훌륭하게 느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양 가족의 경우는 그 부모님들이 또 어떤 고민을 하시냐면 내가 이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오히려 내 친자녀에게 상대적으로 소홀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일정한데 2명한테 더 잘해줄 거를 이렇게 4등분이 되어서 더 못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죄책감이 또 있으시고요. 상당히 복잡해요, 가족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역수직 관계라는 게 있죠. 역수직 관계. 그거는 뭘까요? 그 부모가 있으면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돌보고 또 이 부모는 이 아이를 돌보고 이렇게 둘이 결혼해서 이렇게도 돌봐드리지만 이렇게 돌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에게서 사랑과 돌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갚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갚느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함으로써 갚는 겁니다. 이 위로는 잘 안 가요. 밑으로 가게 돼 있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 아니라 실존의 질서라고 그럽니다. 실존의 질서. 실존의 질서가 위에서 이렇게 돌보도록 되어 있어요. 위에 부모가 자녀를 돌보게 돼 있지 자녀가 부모를 돌보게 돼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보면 까마귀가 반포지효라 그래서 새끼가 뭐 부모를 먹인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새끼가 초기에는 이제 털이 부숭부숭해서 작다가 커져서 그거를 이제 부모가 먹이는 거를 잘못 알고 새끼가 부모를 먹인다고 하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의 질서는 부모가 자식을 돌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받은 사랑을 부모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한테 주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도구적 가족주의는 뭐냐면 힘이라고 그럴까 권위가 그냥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상징적으로라도 더 큰 게 맞아요. 예를 들면 부모는 책임지고 자식들을 키워야 되고 어떤 통제가 필요할 때 부모가 권위로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공부를 시킬 때 얘네가 공부하려면 집도 조용해야 되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고 돈 벌어서 다 과외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권한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부모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역수직 관계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이 특히 입시생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들이요 고3 자녀가 있으면 부부관계도 못해요. 방해될까 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자, 고부 갈등. 오늘날은 고부 갈등이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많아요? 예. 더 많아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뭐라 그래요? 장서 갈등이라고 그러나요? 장모와 사위 갈등이 크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고부 갈등이 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고부 갈등이 큰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제가 그때 15분 스피치 할 때 했던 거예요. 저도 15분 스피치를 했었거든요. 저도 학생이었었어요. 그때 15분 스피치를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부 하위 체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고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는 결혼할 때 이 사람을 사랑해서도 결혼하지만 사랑받으려고 결혼한다 그랬죠. 사랑하고 사랑받으려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은 효 개념이 투철해서 자기 부모만, 특히 엄마만 생각하고 엄마와 내가 갈등이 있다 그러면 엄마 편을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이 사이에서 엄마 편을 드는 건 좋지만 우리 둘이 있을 때만큼은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주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둘이 침실에 있을 때조차도 나는 당신보다 엄마 편이다 라고 하면 이 여성은 드디어 남편에게
대단히 실망하고 아, 나는 남편에게서 이제는 관심과 사랑을 못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받아야 산다고 그랬죠. 우리는 빈 자루를 들고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자식을 낳았으니까 이 사랑이 온통 여기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을 걸 못 받으니까 얘한테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줘야 되는 실존의 질서에 어긋나는 일을 그것이 기대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부담을 갖고 아들은 큽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해야 돼서 결혼을 또 했어요. 그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결혼하니까 이렇게 이 사람은 또 자기 시어머니도 싫고 며느리도 싫으니까 갈등 일으키면 아들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니까 이 아들은 또 엄마가 불쌍해서 엄마 편을 듭니다. 그러면 이 색시도 여기서 사랑이 안 와요. 그럼 또 받아야 되니까 이 아래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부 갈등이 세대를 가면서 고쳐지지 않는 이유예요. 이유가 부부 하위 체계가 약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가정의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의 기능은 경제적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운영해서 우리가 뭐 엔겔 개수는 얼마 정도 해야 되고 뭐 먹는 데는 얼마 쓰고 의료비는 어떻게 하고 광열비는 어떻게 하고 이게 이제 나가고 교육비 어떻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새는 이제 이 돈 계산이나 이런 거는 아주 철두철미한 것 같아요. 철두철미. 그래서 이제 경제적 기능이 있고 그런데 만약에 두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하면 이게 같이 합쳐져서 같이 의논해서 한다기보다는 한 사람이 많고 한 사람이 적거나 이러면 각자 그냥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든 경제적 기능, 그 다음에 성적 기능이 있습니다. 성적 기능, 부부의 성적 기능. 근데 제가 지난번에 부부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다가 결혼하고는 친척이 돼버렸다 그랬죠. 결혼하고는 친척이 돼서 아예 뭐 그 섹슬리스 커플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성적 기능이야말로 부부간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부부 상담을 하게 되면요 이거를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체크를 해요. 근데 보면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경우 보면 영락 없이 이런 면에서 안 맞거나 기대가 다르거나 혹은 섹슬리스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 걸 발견하고 뭐 부인이 거부한다거나 그런 경우 많고 부인이 거부하면 스킨십 욕구는 있으니까 어떡하냐면 뭐 강아지를 안고 잔다든지 그렇게 일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제가 그 원숭이 실험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스킨십 욕구가 있다 이런 거 말씀드렸었고 재생산 기능 우리는 우리 인간의 개체는 100년도 못 살고 죽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의 DNA를 후손에게 남기려는 강한 욕망이 있다. 그러니까 재생산해서 그 아이들을 낳으면 나는 죽어도 너무나 뿌듯한 거예요. 나의 자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을 거고 사회화 기능 역시 우리 가족 안에서 이 아이를 교육시키는 기능 중요한 가치나 어떤 뭐라 그러죠? 훈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오락 기능 중요하죠. 정신적, 육체적 휴식 기능, 리크리에이션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족은요, 특히 우리나라 가족은 사회화 기능이라든지 오락 기능, 정신적, 육체적 휴식 기능, 뭐 교육 기능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사회의 다른 기관과 함께 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서너 살부터 학원을 가면 사회화도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고 가정만이 그 초기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게 돼 있는 그러면 가족의 다양한 기능이 사회나 다른 기관에 그 역할을 넘겨주거나 아예 넘겨주거나 공유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기능이 부부간의 성기능이 아닐까라고 이동원 교수님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부부간의 성기능도 다른 데로 가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정은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교차로일까? 여관일까? 하숙생일까? 네,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는 이 사회 자체가 세계에 유례없는 압축 근대화, 압축 성장으로 가족제도 자체도 굉장히 변했는데 IMF 때 이혼이 굉장히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IMF와 이혼 이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국제화, 뭐 이 기러기 가족 같은 것도 국제화, 세계화의 영향이죠. 정보화되었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가족과 요새는 뭐 카톡도 있죠, 페이스타임도 있죠. 그래서 전혀 어려움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이 비디오로 그대로 전달이 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직접 보고 느낌과 촉감과 어떤 냄새와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대체할 수가 없다. 인간은 육체적 존재고 이런 전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 가치가 변화됐습니다. 가족 가치를 꼭 가족이란 게 가치가 있고 내가 한번 결혼하면 이 사람과 평생을 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가 변화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느니 새 출발을 하겠다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겼다는 거죠. 뭐 그런 거는 경향이지 그거 자체를 무슨 가치 판단을 할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이에서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제가 어디서 했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디어에서 이상하게 이혼을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요? 그랬더니 돌싱이라는 말이 있다면서요. 네. 돌싱. 돌아온 싱글 그러면 왠지 근사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렇게 보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만 보면 그럴지 모르지만 그 이면의 고통이란 것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서 저희가 항상 이 심리적인 이 측면을 볼 때 유의하여야 될 면은 겉으로 보는 것은 하나의 현실이고 가장 중요한 현실은 내 안에 인트라사이킥 리얼리티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다. 제가 저 자신을 봐도 제가 고통스럽지 않은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웠는지 특히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면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법 앞에서 평등한지는 모르지만 고통의 측면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외부에서 보이는 것은 전혀 우리가 그 리얼리티를 전혀 모르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